안녕하세요. 임도표의 부동산 이야기의 임유진입니다. 오늘은요, 실거래가 신고하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누가 내야 되는 거고,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요, 예전에도 작성을 했었어요. 근데 잘 모르고 계셨던 분이 많으신데요. 이제 작년 2019년 12월 19일 날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올해 2020년 3월 13일 계약분부터는 실거래 신고 시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제출을 하고 그리고 소명 자료까지 제출하게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예전에도 제출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뭐가 바뀐 건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제출 대상 지역이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제출 대상이 아니었던 지역이 지금은 제출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양식을 그냥 써서 내면 됐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의 금액 이상의 매매건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도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고 항목도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제출 대상 지역이 확대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럼 기존에는 어떻게 누가 제출을 했는지 기존에는요. 투기 과열지구 내에 3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만 제출했었습니다. 그럼 나는 투기 과열지구가 아닌 조정 대상 지구나 비규제 지역에 있던 분들은 매매를 하셨어도 이 제출을 안 하셨죠. 그래서 몰랐던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냐? 개정사항은요. 투기 과열 지구뿐 아니라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의 금액이 실거래 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예전에는 투기 과열 지구에서 매매를 하셨던 분들, 3억 원 이상의 매매를 하셨던 분들만 썼는데 지금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넓어졌죠. 그리고 실거래 금액도 3억 원 이상. 그리고 여기서 포인트는 주택입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액이 3억이 넘어도요.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어도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내에 3억 원 이상 실거래가예요. 이거는 공시지가나 이런 게 아니고 3억 원 이상 주택을 샀을 경우 내야 하고요. 또 추가된 게 있어요. 우리 지역은 아무 지역도 아니에요. 규제 지역이 아니에요. 그런 지역을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죠. 뭐 조정 대상 지역도 아니고 투기 과열 지역도 아니고 이런 대상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규제 지역은 예전에는 몇 억짜리 집을 샀던 간에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건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이라고 하면 그렇죠. 3월 10일 이전에는요. 하지만 3월 13일부터는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6억 원은 거래 가격이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택에 한해서입니다. 오피스텔 해당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이 투기 지역인지 투기 과열 지역인지 조정 지역인지 또 모르시는 분들 많습니다. 따라서 포인트 짚어드릴게요. 자, 진하게 써야 있는 곳 투기 지역이 16곳입니다. 그리고 투기 과열지구는 31곳입니다. 서울에 있는 데는 다 투기 과열지구 안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서울이 아닌 경기도나 그런 지역은 어디가 해당되냐면요. 조정 대상 지역이 44곳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요. 색깔이 좀 흐린데 뭐 남양주 별내도 있고요. 남양주 다산, 구리, 그리고 안양의 동안과 만안구, 의왕, 요번에 많이 들어갔죠. 수원, 건선, 팔당, 장안, 영통도 들어갔죠.
수지도 작년에 기흥하고 들어갔죠. 동탄까지. 자, 그리고 고양시 7개 지구요. 삼성택지개발지구, 원흥 지축 향동 공동주택지구, 덕은 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그리고 한류 월드라고 하는 고향 관광 문화단지까지 해당됩니다.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외에는 세종시 그리고 대구 수성구까지는 뭐다? 기재지역이다. 여기는 몇 억? 3억 원 이상.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았던 곳 있죠? 그런 곳은 몇 억? 6억 원 이상.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 이제 지역은 아시겠죠?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어떤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누가 제출해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3억 원 이상 주택 매입 시 자금 조달 계획서만 제출했어요. 증빙자료 같은 경우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소명하라고 연락이 오면 개별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개정된 3월 13일부터는요.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상, 9억 원 초과죠. 9억 원이 넘는 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서는 물론 제출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자료일까요? 금융기관에 예금행 금액이 있다면 예금 잔액 증명서를 금융기관에 가서 발급받아서 같이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주식이나 채권을 팔아서 집을 살 거예요. 그럼 주식거래 내역서나 잔고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혹은 증여를 받았어요. 혹은 상속을 받았어요. 하면 증여나 상속세 납입신고서 혹은 납입증명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고요. 현금이 있었습니다. 아니면 벌어서 내가 소득이 있었어요. 하면 소득금액증빙원 혹은 원천징수 영수증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동산을 처분해서 이걸로 살 거예요 하시는 분들은요.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자, 차입금은 뭐냐면요. 빌린 돈이죠. 대출을 받아서 보통 주택을 사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겁니다 하면 금융거래 확인서 혹은 부채증명서, 대출을 신청했다면 신청서까지도 제출해야 하고요.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보증금으로 전세를 받은 걸로 이걸 같이 할 겁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임대차 계약서 혹은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 대출을 해줘요. 혹은 개인적으로 부모님이나 아시는 분들한테 금액을 빌렸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차용증이나 회사 지원금, 대출 신청서 등이 증빙자료로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의 9억 원 초과주택은요. 이런 증빙자료까지 해서 어떤 분들은 15개 이상의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하시는데 본인이 자기 자본이나 차입금으로 쓴 그거에 대한 증빙자료는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증빙자료를 제출 안 했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하고 물어보시면 500만 원 과태료가 추징된다고 하네요. 꽤 큰 금액이지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 대상 지역은 확대됐고 증빙자료는 이러이러한 증빙자료를 9억 초과 주택인 경우 같이 내야 하고 그러면 신고 항목이 여러 가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예전하고 달리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 항목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에 기존이라고 쓴 거는요. 기존에도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이상의 주택 매입 시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는 간단했습니다. 증여 상속은 얼마 쓰고요. 현금 있으면 얼마, 그리고 대출 얼마 받았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얼마 빌렸어요 하고 금액만 썼으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13일부터는 변경된 거는 바로 여기를 보시면 되세요. 증여 상속을 받았다면 금액을 쓰고요. 누구한테 증여받았나? 부부끼리 증여했다. 혹은 부모님한테 받았다. 관계까지 쓰셔야 합니다. 자, 현금 그 밖의 자금도요. 금액을 쓰시고 보유 현금이었다. 아니면 어떻게 현금을 만들었다까지 쓰셔야 합니다.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 금액을 쓰시고요. 담보대출을 받았는지 신용대출을 받았는지
마이너스 통장에서 뺐는지 아니면 그 밖에 뭐 다른 대출을 받았는지에 따라서 대출 종료까지 정확히 쓰셔야 합니다. 그 밖의 차입금은요, 위에 있는 금액이 아니라 그냥 개인적으로 빌린 금액들, 뭐 그럴 수도 있죠.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거나 혹은 아는 분한테 돈을 빌려서 살 수도 있잖아요. 금액을 쓰시고요. 뭐 부부끼리 빌릴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직계 존비서 부모님이나 자식한테 빌릴 수도 있고요. 그 밖에 뭐 아시는 분한테 빌렸다면 무슨 관계까지 쓰셔야 합니다. 굉장히 자세해졌죠? 자, 그리고 자금 조달 지급 방식이라는 건요, 신설됐는데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매수자가, 그러니까 집을 살려는 사람이 매도자, 집을 팔려는 사람한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잔금을. 그때 뭐 계좌로 줬는지 아니면 보증금을 승계해서 줬는지 뭐 그 부분이 얼마인지 혹은 현금으로 줬는지까지 다 적게 돼 있습니다. 보통은 계좌이체를 많이 하시니까 계좌이체를 전액을 했다면 전액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세나 반전세 등 보증금을 끼고 나머지 금액만 잔금을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보증금이나 대출 승계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쓰시고, 혹은 현금을 줬던 부분이 있다면 현금 금액까지 쓰고 왜 현금을 줬는지까지 써야 합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 지급 방식은 새로 생겼다. 근데 아주 자세히 내가 그 파는 분에게 돈을 준 방식을 정확히 써야 한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죠? 바뀐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제가 한번 질문과 대답으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서 지역 확대 및 증빙자료 제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 계시죠? 자, 언제부터인가 하면요, 2020년 3월 13일 이후 체결된 계약분부터. 그러면 저 다행히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2020년 3월 12일 날 계약했어요. 이분은 그렇죠, 3억 이상 투기 과열 지구에 3억 이상 주택을 샀다면 그냥 뭐만 쓰면 되죠? 그쵸, 자금 조달 계획서만 쓰면 돼요. 그리고 비규제 지역인 경우에도 자금 조달 계획서 자체를 쓰지 않아도 돼요. 바뀐 걸로 하지 않고 기존 걸로 하시면 되는데, 3월 13일 이후에 계약서를 썼다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꼭 해야 하고요. 그리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은 그렇죠, 6억 이상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해야 하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요, 자금 조달 계획서하고 증빙 자료 제출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나 주택 많이 사고 팔았는데 나 한 번도 써본 적 없어요. 하시는 분들 꽤 많으실 거예요. 왜 써본 적이 없으실까요? 보통은 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을 하실 때 실거래가 신고서 제출 시에 물어보고 일괄적으로 제출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선생님, 요번에 뭐 얼마짜리 사시는데 요거 예금 금액 얼마고 뭐 대출 얼마 받으시고 물어보세요. 중개사님들이. 그럼 그대로 물어보신 거를 중개사님이 실거래가 신고할 때 입력을 하셔서 제출을 보통은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그런 거 제출한 적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다 중개사님들이 다 적어서 제출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도 중개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 시 제출 시 일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이제는 자세히 써야 되고, 누구한테 증여를 받고 또 대출을 어디서 받고 이런 걸 자세히 써야 되니까, 나 개인정보 노출 싫어요, 내가 그냥 대출할게요 하시는 분들은 별도 제출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요, 실거래가 신고는 공인중개사가 하시고, 매수인이 물건 사려는 하시는 분이 신고관청에 직접 가서 제출해도 되고요.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고 인터넷에 있습니다. 통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 대신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셨던 공인중개사가 꼭 실거래 신고를 먼저 하신 후에 제출을 하셔야 해요. 그건 알아두시고요. 만약에 나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안 해주고요, 그냥 직거래 했어요. 보통의 경우 많지는 않지만 직거래 하셨던 분들은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직접 신고관청에 신고 제출해도 되고요. 또 대리가 있다면 대리인이 신고 제출해도 가능합니다. 자, 따라서 첫 번째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 신고 시 일괄 제출하니까 중개사님하고 상의하셔서 자세히 입력을 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난 공인중개사분한테 내 개인정보 주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중개사님이 실거래가 신고 제출한 후에 개별적으로 관청이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시면 되고요. 나는 직거래했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직접 매수인이 신고관청에 신고 또는 제출하거나 본인이 직접 가실 사항이 안 되면 대리 제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증빙자료 제출할 때요, 항목별 제출 서류 모두 다 제출해야 돼요? 전부 다 아까 15개인가 얼마 다 제출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고요. 본인이 자금 조달 계획서에 실제로 기재한 항목별 제출 서류만 제출해야 합니다. 이건 다 간단하겠죠? 내가 예금액이라고 썼으면 금융관계 사실 확인원만 제출하면 되고,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럼 다음 질문. 실거래 신고 시점에 반드시 다 제출해야 하나요? 어떤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혹은 내가 이거 다른 주택을 팔아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데 아직 실거래 신고 지점은 아직 팔질 않았어요. 아직 잔금을 못 받았어요. 증여를 받아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증여를 못 받았어요. 잔금날 받으려고 해요. 돈을 빌리려고 하는데 잔금일에 바로 입금되게끔 빌리려고 해요. 보통은 실거래 신고는요,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기 때문에 잔금일자까지는 시간이 남습니다. 그냥 잔금일에 이렇게 실행하려고 하는데 증빙자료가 없어요. 이러신 분들은요, 예금 잔액증명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요. 현금 등 그 밖의 자금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뭐 소득금액 증빙원이나 원천징수나 뭐 소득금융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요. 신고 시점에 자금 조달이 실행된 경우에는 증빙자료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오피스텔을 팔아서 이 주택을 살 거예요. 근데 실거래가 신고 시점에 그 오피스텔을 팔았어요. 그럼 돈이 들어왔겠죠? 그럼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오피스텔을 팔았는데 아직 잔금을 못 받았어요. 잔금은 잔금일 이 주택을 사기 이틀 전에 하루 전에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 날짜에 아직 자금 조달이 실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계획서 항목에만 쓰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후에 국토부에서 혹은 신고관청에서 자료 요청하면 그때는 응해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제출해야 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고요. 그 날짜까지 실행이 안 됐어요. 잔금이 하루 이틀 전에 돈이 들어와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계획서만 쓰고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신고관청에서 이거 제출해 주세요 추후 요청을 하면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 한번 쓴 걸 샘플로 예를 들어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투기과열지구 내에 10억 원의 주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아까 9억 초과면, 투기과열지구 내에 9억 초과면 어떻게 한다? 증빙서류까지 다 제출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내가 금융기관, 은행에 3억 정도 있는 예금액과 담보대출을 3억 정도 받을 거예요. 그리고 타 부동산을 처분해서 20억을 맞추겠습니다. 라고 계획을 했다면 금융기관 예금액 3억 쓰시고요. 부동산 처분액 4억 쓰시고요. 그리고 대출받을 거 3억 쓰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하냐면 각각의 증빙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에 3억 있다면 예금잔액증명서 제출하면 되겠죠? 은행 가셔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주택담보대출 3억 받으셨다면 담보대출 받은 은행에 금융거래 확인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되고요. 내가 다른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팔았어요. 그러면 판매매계약서 제출할 때 같이 증빙자료 체크해서 같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이 케이스는 조금 더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 내에 11억의 주택을 구입했대요. 그럴 때 내가 금융기관 예금액은 4억이었고요. 주식을 매각해서 1억을 보탤 거고요. 아버지한테 3억 증여받을 거고요. 주택담보대출 2억은 잔금 지급일날 입금되게끔 신청을 해놨고요. 회사에서 또 우리 대출을 회사 지원금으로 1억 정도 대출을 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럴 경우 자금 조달 계획서는 어떻게 쓰냐면요. 은행에 4억 있으면 4억 쓰시고 주식이나 채권 매각은 1억 한다 쓰시고요. 증여받을 거 3억 쓰시고요. 그 대신 누구한테 증여를 받았는지 정확히 명기해야 합니다. 아버님, 직계 존속인 아버님한테 증여받았습니다. 쓰시고, 자, 그 다음 차입금, 대출금은 2억, 주택담보대출 2억. 자, 담보대출로 실행될 겁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1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입금
3억 써서 전체 11억을 맞추면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필요 서류가 어떤 게 있으면 될까요? 금융기관 예금액 4억은 예금 잔액증명서 은행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주식은 매각했으니까 주식 거래 내역서. 자, 아버지한테 3억 증여받았으니까 증여세 신고서. 자, 이렇게 세 개는 서류가 나온 서류니까 그냥 첨부하시면 되고요. 요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은 잔금일날 나온다고 했는데 실거래 신고일은 잔금일보다 앞서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회사 지원금도 잔금일날 실행된다고 했어요. 그럼 아직 나오지 않은 거니까요. 요 두 가지 서류는 금융거래 확인서와 회사 지원금 대출 확인서는 대출 실행 후 소명이 있을 경우, 소명이 요청이 있을 경우 그때 제출하시면 되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자금조달계획서에 쓰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대출금 아직 실행이 안 된 거는 입력만 하시면 되고 첨부자료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5번째. 소유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 은행에 예금으로 넣어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택을 사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부동산 처분 금액으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은행 예금된 금액으로 써야 하는지 어떤 걸 써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자, 정답 알려드릴게요. 실거래 신고 시점 기준으로 자금이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 은행에 돈을 넣어놨잖아요. 실거래 신고 시점에는 처분 금액이 아니라 은행에 있는 예금 금액으로 쓰셔야 합니다. 일치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기재 후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똑같아요. 주식을 매각했어요. 매각한 후에 그 돈을 은행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실거래가 신고를 할 때는 당연히 은행 예금액으로 기재한 후에 예금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면 되죠. 이해되셨죠? 실거래 신고 시점에 어떻게 그 자금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 자금 형태로 첨부를 하시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6번째. 만약에 내가 자금조달계획서나 증빙자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어떤 규제나 처벌이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00만 원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자금조달계획서는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쓰셔야 되고요. 증빙자료를 제출할 해당이 되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꼭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과태료 발급하지 않습니다. 증여상속이나 현금 그 밖의 자금, 그 밖의 차입금 이 칸이 변경됐어요.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재해야 할까요? 자금 제공자가 관계도 기재해야 되고요. 여러 명인 경우 다 체크해서 무슨 관계고 금액은 얼마고 이렇게 합산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5천만 원을 주택 취급자금으로 주택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는요. 증여상속에 5천을 쓰고요. 직계 존속이죠. 할아버님은 조부라고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예전에는요. 금액만 써서 써요. 3월 12일 이전에는 3월 13일 이전에는 지금은 누구한테 얼마를 받았는지를 씁니다. 다 써야 합니다. 물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 이 서류까지 증여세 난 것까지 상속세 낸 것까지 첨부해야 하죠. 자, 어머님한테 1억을 빌렸어요. 그러면 그 밖의 차입금에 1억을 쓰고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직계 존속 관계 엄마한테 빌렸어요 하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차용증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자, 배우자로부터 5억을 증여받았어요. 그럼 증여상속에 5억을 쓰고요. 부부, 배우자니까 부부라고 쓰시면 됩니다. 큰아버지, 가족인 큰아버지한테 1억을 빌렸습니다. 그러면 1억을 빌렸어요. 직계존비속이 아니죠. 큰아버지는. 그 밖에 큰아버지, 백부라고 쓰셔야 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님, 할아버님, 직계비속은 자녀를 말씀드리는 거죠. 자녀. 그렇기 때문에 존속과 비속, 직계가 아닌 분들은 이제 그 밖의 관계로 쓰셔야 합니다. 자, 아버지한테 2억 빌렸고요. 어머니한테 1억 빌렸어요. 그러면 전체는 3억을 빌린 거죠. 직계존비속, 부모님한테 빌렸으니까 부모 쓰는 거예요. 아버지 1억, 누나 1억 차용했으면 2억을 빌렸어요. 직계존속으로 아버님한테 빌렸고요. 누나는 직계존속 비속 아니라고 했죠? 그 밖에 누나라고 이렇게 쓰셔야 합니다. 굉장히 복잡해졌죠? 이전에 없었던 조달자금 지급 방식 칸은 어떻게 기재하는가?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주택을 사는 사람이 주택을 파는 사람에게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잔금을 주죠. 줄 때 어떻게 지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쓰는 칸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은 이렇게 하죠. 계좌이체하죠. 계약금 계좌이체하고 그 다음에 잔금도 계좌이체하고. 그러면 계좌이체 등 자금 계좌를 이체를 하면 되고요. 근데 계좌이체 했다고 해놓고 계좌이체 안 하시면 안 되죠. 계좌이체 하셔야 되고요. 보통 보증금이나 대출이 있다면 요새는 대출 승계가 거의 안 되지만 보통 이제 보증금 승계를 많이 하죠. 그 금액이 있다면 보증금 뭐 예를 들어 전세 얼마 승계했음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현금으로 줄 경우 나 그 밖에 현금이 아니지만 뭐 현금 뭐 주식으로 주거나 이런 방법 많진 않지만 그 밖에 지급 방식이 있다면 현금 지급 기타 자산으로 지급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이유도 써야 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한 이유 구체적으로 기재하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투명하게 자금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죠. 예전처럼 어디서 돈이 나서 샀는지를 모르게끔 안 하고 정부가 다 알게 하고 세금을 걷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요. 자금 조달 계획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제출하는 당사자는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소명 자료가 필요한지까지 설명 자세히 드렸습니다.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시고, 그리고 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알람 맞춰 놓으시면요. 제가 좋은 내용으로 영상을 찍을 때마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대표 부동산 이야기의 임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